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청동기 세계는 야만족 하나가 몰려와 무너뜨린 게 아니었거든요. 먼저 결말부터 보겠습니다. 기원전 1200년 무렵, 지금으로부터 2026년 기준 약 3200년 전, 오늘날 튀르키예 한복판에 있던 초강대국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가 불탑니다. 왕궁은 비고, 신전은 침묵하고, 수만 점의 점토판을 남긴 행정 시스템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한때 이집트와 맞먹던 제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조약 중 하나를 남겼던 나라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시가 불탔는데 시체가 거의 없습니다. 대규모 최후의 전투 흔적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먼저 짐을 싸서 사라지고 그 뒤에 빈 도시가 불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혼란의 끝에는 늘 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기록은 그들을 배를 타고 온 공포의 연합군처럼 묘사합니다. 왕국들을 뿌리째 뽑고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마침내 이집트 국경까지 밀려온 사람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들이 청동기 세계를 무너뜨린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져가던 세계의 마지막 파도였을까요? 히타이트 제국은 전성기 때 오늘날 대한민국 면적의 3배가 넘는 영역에 영향력을 뻗쳤고 하투사 유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도 3만 점이 넘는 세기문자 점토판과 파편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긴 제국이 자기 마지막 날만큼은 또렷하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폐허에서 시작합니다. 불타버린 수도, 사라진 왕, 그리고 이름은 남았지만 얼굴은 흐릿한 침입자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죠. 청동기 세계가 무너지던 그 밤으로 말입니다. 배경과 맥락. 기원전 1200년 무렵, 지중해 동쪽 세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이집트 신왕국, 시리아의 우가리트, 키프로스의 알라시아, 그리고 에게의 미케네 도시들이 구리와 주석, 곡물과 목재, 전차와 외교 문서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촘촘한 연결망이 어느 순간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는 오늘날 튀르키예 초름 지방 보아즈칼레 근처의 하투사였습니다. 성벽과 사자문, 왕궁이 있던 이 도시는 한때 인구가 약 1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됩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4세기 수필룰리우마 1세 때 시리아 북부까지 세력을 넓혔고 기원전 1274년에는 무아탈리 2세가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카데시에서 맞붙습니다. 전차만 5,000대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동기 시대 최대급 전투였죠.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을 봐야 합니다. 카데시 전투입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이 대승을 거뒀다고 이집트 신전에 새겼지만 실제 결과는 훨씬 애매했습니다. 히타이트는 카데시를 잃지 않았고 이집트도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수십 년 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승패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전차, 말, 청동무기, 병사, 보급품, 이 모든 것이 왕국의 심장을 갉아먹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시리아를 붙잡으려 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시리아는 교역로였고 곡물과 금속과 외교의 교차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잃는다는 건 제국의 숨통을 잃는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장면은 기원전 1200년 전후 우가리트의 마지막 왕 암무라피가 남긴 절박한 편지입니다. 우가리트는 오늘날 시리아 라타키아 북쪽 라스 삼나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히타이트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동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적의 배들이 나타납니다. 암무라피는 알라시아, 즉 키프로스 쪽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합니다. 내 도시들이 불탔고 내 병거와 병사들은 히타이트 땅에 있으며 내 배들은 루카 땅에 가 있다고요.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버려졌다는 말,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생기죠. 히타이트는 왜 속국 우가리트를 돕지 못했을까요? 제국이 무관심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도울 힘이 없었던 걸까요? 당시 히타이트의 마지막 왕으로 거론되는 수필룰리우마 2세는 키프로스 원정과 해전까지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 하투사는 버려지고 불타고 왕실 문서는 끊깁니다. 수도가 하루아침에 습격당했다기보다 지배층이 먼저 빠져나가고 난 뒤 도시가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 섬뜩합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은 폭발음보다 조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바다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이집트 람세스 3세는 기원전 1177년 무렵 제28년에 메디넷 하부 신전벽에 이들을 물리쳤다고 새깁니다. 거기에는 펠레셋, 체케르, 세켈레시, 데니엔, 웨셋이 같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민족 이름으로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바다 민족은 아마도 단일한 침략군이 아니라 무너진 세계에서 밀려난 용병, 해적, 난민, 이주 집단, 그리고 굶주린 가족 단위의 무리들이 뒤섞인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메디넷 하부의 부조에는 전사들뿐 아니라 수레에 탄 여성과 아이들도 보입니다. 정복군이면서 동시에 피난민이었던 인거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은 바다 민족 하나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후 불안, 가뭄, 내부 권력 다툼, 교역망 붕괴, 전쟁 비용, 식량 위기, 그리고 이동하는 무장 집단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청동기 세계는 구리와 주석이 멀리서 와야 굴러가는 시스템이었고 한 축이 끊어지면 무기 생산도, 전차 유지도, 왕의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하투사의 불길은 한 도시의 끝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 깊이 의존하던 국제 질서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히타이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도 하투사와 대제국은 무너졌지만 카르케미시 같은 지역에서는 이른바 시니타이트 도시국가들이 철기시대까지 살아남습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사람과 언어와 신들의 기억은 국경을 바꾸어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의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히타이트는 왜 사라졌나가 아니라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무엇이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바다 민족은 파괴자였을까요? 아니면 무너진 세계가 만들어낸 가장 인간적인 증상이었을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타이트의 적은 거대한 제국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말탄 정복자도 번쩍이는 쇠무기를 든 천재 장군도 아니었어요.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성벽 바깥을 지탱하던 세계 그 자체였던 거죠. 첫 번째 장면은 시리아 해안 도시 우가리트입니다. 왕궁 서기관이 점토판 위에 다급한 문장을 새깁니다. 적의 배들이 왔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이 도시가 원래 바다를 잘 아는 항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가리트 왕은 히타이트의 도움을 청하지만 히타이트도 이미 자기 심장부를 지키기 바빴거든요. 곡물 가격은 몇 년 사이인 1세겔에서 3세겔, 4세겔로 뛰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10% 안팎으로 걷던 항구 통행세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배가 오지 않으면 세금도, 무역도, 왕의 권위도 사라지니까요. 두 번째 장면은 히타이트 수도 하투사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도시는 단순히 약탈당한 흔적만 남긴 게 아닙니다. 일부 행정문서와 귀중품은 미리 옮겨진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바다가 된 것이 아니라 지배층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왕이 떠나고 제사장이 떠나고 창고 관리인이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제국의 몰락을 역사책처럼 보지 않았을 겁니다. 내년 씨앗이 없고 아이에게 줄 빵이 없고 세금은 여전히 곡물의 20%를 요구하는데 창고는 비어있는 현실로 느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이집트입니다. 람세스 3세는 벽화에 받아 민족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로 자신을 새깁니다. 전차와 활, 군함이 등장하고 적들은 가족과 짐수레까지 끌고 옵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하러 온 군대이면서 동시에 살 곳을 잃은 난민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펠레셋, 세르덴, 세켈레시 같은 이름들은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다 무너진 세계에서 떠밀려 나온 사람들의 묶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은 바다 민족에게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가뭄, 기근, 무역 붕괴, 내부 반란, 왕권 약화, 그리고 이동하는 무장 집단이 겹치면서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익률 15%를 기대하던 국제 무역망이 갑자기 마이너스 30%로 꺾이고 물류비가 2배로 뛰고 세수는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국은 칼보다 먼저 장부에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진짜 미스터리는 바다 민족은 누구였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왜 당시의 모든 강대국이 동시에 그들을 막을 힘을 잃었을까? 그리고 히타이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완전한 공백이 아니라 작은 도시국가들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언어들이 살아남습니다. 제국은 죽었지만 사람들은 남았고 그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다시 이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클라이맥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바다 민족이 청동기 세계를 무너뜨린 범인처럼 보였죠. 그런데 기록을 하나씩 뒤집어 보면 그들은 원인이 아니라 마지막 파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외부의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굶주리고 끊어지고 계산이 맞지 않는 제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청동기 문명의 핵심 무기인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대략 9대 1로 섞여야 만들어집니다. 구리는 비교적 구할 수 있었지만 주석은 멀리서 와야 했어요. 어떤 경로는 1500km, 2000km 이상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국이 평화롭고 항구가 열려 있고 상인들이 움직일 때는 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길목 하나가 막히고 항구 하나가 불타고 왕국 하나가 세금을 못 내기 시작하면요. 전차 1대를 굴리던 비용이 어느 순간 전차 10대를 지키는 비용보다 커지는 인 거죠. 히타이트는 강했습니다. 카데시 전투 무렵 기원전 1274년쯤에는 이집트와 맞설 정도였고 전차 수천 대가 전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80년 뒤 수도 하투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비워집니다. 도시가 불타긴 했지만 모든 게 약탈당한 흔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왕실과 행정 중심부가 먼저 빠져나간 듯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격당했다가 아니라 더 이상 수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무서운 증거가 들어옵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기후 자료는 기원전 1198년에서 1196년 무렵 최소 3년 연속으로 아나톨리아 일대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년 흉년이면 창고를 엽니다. 2년 흉년이면 세금을 줄이고 군량을 쪼갭니다. 그런데 3년 흉년이면요. 왕은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를 먹일 것인가, 군대를 먹일 것인가, 속국을 달랠 것인가. 셋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때마다 민족의 모습도 달라 보입니다. 람세스 3세가 남긴 기록에는 그들이 배만 타고 온 해적이 아니라 수레와 가족을 끌고 이동하는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전투원이 아니라 난민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라기보다 대이동이었고 침략이라기보다 생존 경쟁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움직이고 무장한 집단이 항구를 덮치고 무역망이 끊기고 곡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제국은 밖에서 맞은 한 방이 아니라 안에서 동시에 여러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손익 계산으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히타이트가 속국을 지배해 얻는 이익은 곡물, 병력, 금속, 조공이었죠. 그런데 가뭄이 오면 조공은 100에서 60으로 줄고 군대 유지비는 100에서 140으로 오릅니다. 무역으로 방어 비용까지 붙으면 이를 벌기 위해 일을 써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제국이란 건 강할 때는 거대한 기계지만 이기에는 가장 먼저 돈과 식량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거든요. 그러니 히타이트 제국의 실종은 한 장면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타는 하투사, 바다 민족의 함대, 굶주린 농민, 끊어진 주석무역, 반란을 준비하는 속국들. 이 모든 게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바다 민족은 망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미 벽에 금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은 칼이 아니라 3년의 가뭄, 2000km의 무역으로 그리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제국의 계산서에서 시작된 거였죠. 마무리. 히타이트 제국의 사라짐은 단순한 멸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세계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고 또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거든요. 철기 이전의 청동기 세계는 구리와 주석, 곡물과 외교, 왕실 혼인과 무역으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흔들리고 도시가 불타고 항구가 막히고 용병과 피난민과 약탈자가 뒤섞인 이동이 시작되자 제국은 하나씩 버티는 힘을 잃어간 거죠. 여기서 진짜 섬뜩한 부분은 그 구조가 오늘날의 우리와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에너지, 식량, 해상물류, 금융망까지. 우리는 훨씬 더 발전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 민족은 어쩌면 외부의 적이라기보다 무너지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마지막은 과거의 폐허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아주 오래된 거울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지도와 참고 자료는 설명란 링크 확인해 주시고 댓글로 바다 민족은 침략자였을까요? 난민이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이 페달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편 예고. 우리는 고대 이집트 기록 속에 남은 바다 민족의 이름들을 따라가며 그들이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